옷을 다 벗으세요. 지금 당장. 마이클 데이비스 보안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작은 검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보안 검색대 오후 3시.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는 분주한 시간대였지만 별도 검색실 안은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어요. 42살의 한국 여성 박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는 백인 보안요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이 숨겨진 것이 있었죠. 실례지만 왜 저만 따로 검색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박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얼굴에는 이미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가 필요해? 너 같은 아시안들은 뭔가 숨기고 있잖아. 특히 한국 여자들 말이야. 마이크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어요. 그는 38살의 텍사스 출신으로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위험 물품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차별적 검색은 부당합니다. 차별이라고?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이건 표준 절차야. 수상한 놈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는 뒤에서 지켜보던 팀장 제임스 윌슨을 쳐다봤습니다. 45살의 제임스는 뉴욕 출신으로 관료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 보안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어요. 박서연의 가방에서는 평범한 IT 컨설턴트의 물건들만 나왔습니다. 노트북, 서류 뭉치, 명함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봤어요. 마이클이 그녀의 여권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뭘 하러 미국에 왔는지 설명해봐. IT 컨설팅 업무차 출장을 왔습니다.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박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마이클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잖아. 사실 박서연은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상한 행동이 아니라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직업적 습관이었어요. 그녀는 국정원 해외 공작팀의 블랙 요원이었고 현재 CIA와 공조하여 중요한 테러범 추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 드러낼 수 없었죠. 저는 단지 공항이 처음이라 둘러본 것뿐입니다. 박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아시아 여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마이클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몸 검색을 받기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그 순간 박서연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베테랑 요원이었고 이런 모욕 따위로 감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을 받겠어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부터 내 말에 따라해. 검색은 필요 이상으로 치욕적이었습니다. 마이클과 여자 보안 요원이 번갈아가며 박서연의 몸을 수색했고 그 과정은 명백히 차별적이고 모욕적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이라면 절대 받지 않을 수준의 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지. 과연 이 한국 여성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욕적인 상황이 어떤 결말을 불러올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이 끝나고 박서연은 다시 옷을 정리했습니다. 마이클과 제임스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박서연, 42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에 특별 채용된 지 벌써 18년째였어요. 그녀는 해외 공작팀에서도 최정예로 분류되는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완벽한 다국어 실력과 첨단 기술,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죠. 이제 갈 수 있나요? 박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마이클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박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차별주의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 공항에 온 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국제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인 아부 카림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임무였습니다. CIA와의 공조작전이었고 이미 석 달 동안 그를 쫓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다 똑같아.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꾸미고 있거든. 마이클의 편견은 끝이 없었어요. 제임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특히 아시아인들 말이죠. 박서연은 그들의 무지함에 조용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빼내고 중동의 테러 조직을 와해시키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대한민국의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증거? 내 행동 자체가 증거야.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잖아. 마이클이 트집을 잡았어요. 사실 박서연은 핸드폰으로 은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상한 행동이 아니라 테러범을 추적하는 중요한 임무의 일부였어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CIA에서 제공한 특수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아부 카림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불법인가요? 박서연이 반문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제임스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우리가 지금 너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박서연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런 삼류 갑질 따위로 흔들릴 그녀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더 검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박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여자 아직도 건방지네. 좀 더 확실히 해줘야겠어. 그는 동료 보안요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한국 여자 뭔가 수상해. 더 철저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박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미국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부 카림이 이 공항을 통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고 매 순간이 중요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상관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 누구한테 하소연할 건가?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야. 박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이클과 제임스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게 될 거였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박서연은 검색실 의자에 앉아 그들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8년 전 24세 나이에 국정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시 그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생이었고 대기업 여러 곳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국정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필기시험에서는 만점, 체력검사에서는 남자 요원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죠. 박서연 씨, 해외 근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면접관이 물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훈련.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 훈련, 다국어 습득, 첨단 기술 교육, 그리고 심리전 훈련까지. 일반인이라면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강도였지만 박서연은 모든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첫 해외 임무는 러시아였어요. 사이버 공격을 기획하는 해커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었죠. IT 전문가로 위장해 그들의 내부에 침투했고 결국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6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네요. 마이클이 그녀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비꼬았습니다. IT 컨설턴트라고? 그래서 뭐라는 거지? 박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기업들이 일반 회사가 아니라 CIA나 각국 정보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그럼 해킹도 할 줄 아나? 방어를 위해서는 공격 기법도 알아야죠. 박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해킹을 할 줄 안다고? 이거 완전히 수상한데? 박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들의 무지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해킹 방어를 위해서는 해킹 기법을 알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다니. 사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중국의 국가급 해커들과 사이버 전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도 있었고, 북한의 핵 관련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 정보를 빼낸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마이클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 마이클의 무지는 정말 어이가 없을 수준이었어요. 박서연은 그의 무식함에 놀랐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그래? 어쨌든 아시아는 다 비슷하잖아. 제임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박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특수앱에서 보내온 긴급 알림이었어요. 아부카림이 공항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핸드폰을 만지지 마. 마이클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박서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테러범을 놓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더 중요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해요. 박서연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안 돼. 너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 제임스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박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이들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이클이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화는 연결되었고 박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 박서연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박 요원 상황을 설명하세요. CIA 로스앤젤레스 지부장 데이비드 톰슨이었어요. 박서연과는 이번 공조작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박서연은 영어로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공항 보안팀에 의해 부당한 검색과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부카림이 포착된 상황에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마이클이 박서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전화 너머 톰슨 지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누가 감히 우리 요원을 구금했다고? 공항 보안팀장 이름이 뭡니까? 제임스 윌슨입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어요. 박 요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마이클과 제임스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제임스가 다그쳤어요. 박서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지난 석 달 동안 박서연은 아부카림이라는 인물을 쫓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국제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로 여러 나라에서 폭탄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적을 파키스탄에서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교묘했죠. 가짜 여권과 변장을 통해 계속해서 추적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란, 터키, 독일을 거쳐 마침내 미국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포착된 거였어요. 이 여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마이클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박서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하게 마이클이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통화는 안 돼. 마이클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필요한 연락을 모두 마쳤고 곧 상황이 급변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부카림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지난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였고 올해 초 베를린 공항에서 시도된 폭탄 테러도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다행히 독일 정보기관과 한국 국정원의 공조로 막을 수 있었지만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그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제임스가 마이클에게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특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함께 특별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야? 제임스가 물었어요. 개인정보이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고. 마이클이 화를 냈어요. 그때 검색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급박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에는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항 운영본부장 로버트 존슨이 있었어요. 뭔 일이야? 제임스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갑자기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오셨어. 뭔가 큰일인가 봐. 박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CIA의 개입이 생각보다 빨랐네. 로버트 존슨은 50대의 경력 많은 공항 관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검색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임스, 당장 나와. 로버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네, 본부장님. 지금 당신이 구금하고 있는 한국 여성은 누구인가? 로버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서연이라는 여자인데 수상한 점이 많아서. 당장 풀어줘. 지금 즉시. 로버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검색실 안의 박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판세가 뒤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로버트 존슨 본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방금 전 워싱턴 D.C.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로버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제임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상한 아시아 여자를 조사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수상한 아시아 여자라고? 로버트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마이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따랐는데. 그 순간 로버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CIA 본부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로버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존슨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CIA 부국장 윌리엄 스미스였습니다. 존슨, 지금 당신 공항에서 우리 공조 요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오. 로버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요원은 현재 국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소. 당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작전에 차질이 생겼다면 책임질 수 있겠소?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테러리스트 추적이라니.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지. 기밀 작전이니까. 하지만 당신네 보안팀이 우리 요원을 인종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제임스와 마이클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IA 요원이라고 하셨나요? 로버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히는 한국 국정원 소속이지만 우리와 공조하고 있는 블랙 요원이요. 박서연 요원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로버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국정원 블랙 요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예화된 첩보 요원들 중 하나였거든요.
지금 즉시 박서연 요원을 석방하고 공식 사과를 하시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보안 요원들의 명단을 CIA 본부로 보내시오. 전화가 끊어지자 로버트는 제임스와 마이클을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 그냥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했을 뿐인데요. 마이클이 변명했어요. 일반적인 검색이라고. 로버트가 분노했습니다. 국정원 블랙 요원을 일반인 취급해서 모욕적인 검색을 했다고. 제임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블랙 요원이라니. 그럼 그 여자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로버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제적인 외교 문제를 만들어낸 거라고. 검색실 안의 박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무지한 현장 요원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당황하는 모습을요. 사실 박서연은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블랙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했거든요. 하지만 아부카림을 놓칠 위험이 더 컸어요. 그는 현재 공항 어딘가에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그는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악랄한 테러리스트였어요. 박서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석 달간의 추적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키스탄의 뜨거운 사막, 터키의 복잡한 바자르, 독일의 추운 겨울. 그를 쫓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겪었던 수많은 위험들. 특히 터키에서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아부카림의 동료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매복했을 때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로버트가 검색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박서연 씨.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네,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로버트 존슨 본부장은 박서연 앞에서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의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서연 요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행 중인 임무에 차질이 생겼어요. 마이클과 제임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벙찌듯 서 있었어요. 방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한국 여성이 갑자기 요원님이라는 존칭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원이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로버트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닥쳐. 당신은 지금 입 다물고 있어. 그 순간 로버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높은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실이었어요. 네, 존슨입니다. 로버트는 더욱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존슨, 나는 국토안보부 차관 데이비드 밀러다. 지금 당신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로버트는 식은땀을 더욱 흘렸어요. 차관님,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한미 공조작전을 방해하고 우방국 요원을 모욕한 것이 실수라고. 죄송합니다.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바로잡을 게 아니라 이미 외교적 문제가 되었어. 한국 국정원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다고. 당신네 공항 보안팀이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다면서. 로버트는 마이클과 제임스를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 있어? 지금 즉시 해당 요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조치하라고. 전화가 끊어지자 로버트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국토안보부 차관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마이클. 로버트가 그들을 불렀어요. 당신들 지금 당장 박서연 요원께 사과해. 마이클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게 어디 있어? 로버트가 폭발했습니다. 국정원 블랙 요원을 테러리스트 취급해서 모욕적인 검색을 한 게 정상적이라고. 박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본부장님, 저보다는 지금 당장 아부카림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부카림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국제 테러리스트입니다. 현재 이 공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들은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테러리스트가 공항에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서는 국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즉시 공항 전체를 봉쇄해야겠습니다. 로버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박서연이 차분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의심하고 도주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마이클에게서 돌려받았어요. 마이클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CIA와 연락해서 작전을 재개해야겠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급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일단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박서연이 마이클과 제임스를 가리켰어요.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로버트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제임스, 마이클, 당장 사무실로 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두 사람은 꼬리를 말고 검색실을 나갔어요. 특히 마이클은 박서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편견에 가득 찬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서연은 다시 CIA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연락을 취했어요. 아부카림의 최신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톰슨 지부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상황이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아부카림은 여전히 공항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미널 3번 게이트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어요. 박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이동하겠어요. 드디어 진짜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검색실을 나와 터미널 3번으로 향했어요. 로버트 존슨 본부장이 직접 안내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요원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로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극진히 예의를 갖추고 있었어요.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박서연은 CIA에서 보내온 최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아부카림은 가짜 여권을 사용해 압둘알리라는 이름으로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어요. 한편 검색실에서 쫓겨난 마이클과 제임스는 사무실에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이클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했습니다. 국정원 블랙 요원이라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 우리 경력은 끝장났다고 봐야 해. 마이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종차별적 편견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로버트의 비서가 들어왔어요. 본부장님께서 두 분을 즉시 만나보자고 하십니다. 마이클과 제임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부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혹시 해고될까?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국제적인 외교 문제까지 됐는데. 제임스도 절망적이었어요. 본부장실에 들어서자 로버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앉아. 로버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로버트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지 아나? 마이클과 제임스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CIA 본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그리고 한국 영사관까지. 모두 당신들 때문이야. 로버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게 뭔지 아나?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서야. 자국 요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대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지.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로버트가 소리쳤어요. 그럼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단지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검색을 한 거잖아. 마이클이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보안을 위해서. 보안? 로버트가 비웃었어요.
진짜 테러리스트는 잡지도 못하고 테러리스트를 잡으러 온 요원을 구금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보안이지. 그 순간 로버트의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공항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로버트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고. 마이클과 제임스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사회 긴급회의라는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의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이클이 애원했어요. 봐달라고? 로버트가 냉소했어요. 지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뭘 봐달라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더니 보안팀 차장이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박서연 요원님께서 테러리스트를 체포했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벌써? 네, 터미널 3번에서 아부 카림이라는 인물을 CIA와 공조해서 체포했어요. 지금 FBI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테러리스트는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과 제임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 2명은 당분간 정직이야.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거야. 2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정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의 전 단계였습니다. 이제 나가서 박서연 요원님께 정식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마이클과 제임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본부장실을 나왔어요. 그들의 거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3번 게이트 근처 박서연은 CIA 요원들과 함께 아부 카림을 체포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석 달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목표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작업이었어요, 박 요원. CIA 로스앤젤레스 지부장 데이비드 톰슨이 박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항 보안팀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아직 불쾌감이 남아 있었어요. 톰슨 지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부 카림이 수갑을 찬 채 FBI 요원들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보며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남자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마이클과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연 요원님.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서연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박서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교훈은 잊지 마세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로버트 존슨 본부장도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원님, 오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체포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려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로버트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박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국정원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박서연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임무 완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공식 사과가 왔다고 하네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 귀국 준비를 하세요. 한국에서 포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박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원님,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건데. 블랙 요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요.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무식한 것보다 편견이 더 위험해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CIA 요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자 공항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박서연은 출국장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어요. 마이클과 제임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연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어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갑질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그리고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함께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동네 병원 가세요.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말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박재홍이었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향한 곳에는 땀에 젖은 낡은 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75살 할머니 김순자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호박과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게 더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농사일이 정오를 넘어서자 할머니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박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뿌리개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으악!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웃 김영애 씨가 발견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언니. 김영애 씨는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시내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할머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초라했어요. 50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블라우스에 때가 탄 면바지, 그리고 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고무신을 신고 있었죠. 머리는 허연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농사일로 생긴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할머니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려 할 때 접수대에 앉아있던 박재홍 의사가 슬쩍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났어요. 또 이런 분이 오셨네. 박재홍은 동료 의사에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차림새만 보고도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돈도 없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연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왜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반전이 이어집니다. 박재홍 의사는 할머니가 실려온 것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특히 이런 초라한 차림의 노인들을 볼 때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죠. 어휴, 또 이런 할머니가 오셨네. 돈도 없을 텐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박재홍은 동료 의사 이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수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응급실이 복잡해져요. 진짜 응급 환자들이 밀려서 곤란하다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어요. 명백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재홍의 관심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보험증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박재홍이 할머니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는 아세요? 누가 치료비 낼 건가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재홍은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정말 곤란하네요. 박재홍은 응급의학과 이철민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철민 과장 역시 이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장님, 저기 할머니 환자요. 보험증도 없고 가족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치료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철민 과장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네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간단한 검사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할머니가 의식이 많이 흐릿하신데요. 열사병 같아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환자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철민 과장의 말에 박재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동네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할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려면 최소 1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박재홍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00만 원이요? 네, 그것도 기본이고요. 정밀 검사라도 하시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으실 텐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아픈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려니 서러웠어요. 하지만 박재홍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울어도 소용없어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빨리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박재홍의 차가운 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박재홍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치료비 낼 사람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발 전화 좀. 박재홍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랫동안 외워두었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바쁜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래요? 어디세요? 동훈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몸이 너무 아파서.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야.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박재홍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아들이 곧 와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박재홍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치료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정말이에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 전화를 받은 김동우는 급히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병원의 이사장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운전기사는 제일 빠른 사람으로.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시길래? 설명할 시간 없어.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 김동우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응급실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김동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이죠. 지금 김순자라는 할머니 환자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응급실에서는 박재홍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응급실입니다. 지금 김순자 할머니 환자분 계시죠? 그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네. 그 할머니요? 지금 치료비 문제로 다른 병원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박재홍은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보험도 없으시고 치료비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그분께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무례한 대우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박재홍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런 전화가 오는 걸까요? 박재홍은 전화를 받고 난 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방금 누가 전화했는데 정말 치료비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 곧 와요. 아들이 뭘 하시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박재홍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할머니의 차림새로 봐서는 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분 후 병원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김동훈 이사장이었죠. 김동훈은 뒤따라오는 비서들에게 지시했어요. 병원 보안팀 전체를 응급실로 집합시켜. 그리고 의료진 최고 등급으로 대기하라고 해. 네, 이사장님. 김동훈이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곳곳에서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응급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보안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모르겠어요. 무슨 중요한 환자가 오신다는 건가? 응급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박재홍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김동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동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찾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김동훈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박재홍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장 입은 남자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동훈아, 엄마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김동훈은 즉시 주변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담당인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이철민 과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김동훈의 얼굴을 보고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은 열사병으로 보이는데 아직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밀 검사를 안 했습니까? 이철민 과장은 당황했어요. 그게 보험 문제와 치료비 문제가 있어서. 김동훈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험 문제요? 치료비 문제요? 이때 박재홍이 다가와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할머니께 설명드렸는데 치료비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김동훈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박재홍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박재홍은 김동훈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뭔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병원 행정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행정실장의 말에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사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동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박재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김동훈 이사장일까요? 이사장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행정실장이 김동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정말로 서울중앙병원의 이사장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던 거죠. 박재홍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이철민 과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머니가 병원 이사장의 어머니라니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철민 과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김동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김동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박재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박재홍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저는, 정확히 말해보세요. 내가 다 들었거든요. 박재홍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험증이 없으셔서 치료비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른 병원을 권했다고요? 김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박재홍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고요? 김동훈이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차별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한 거죠? 이때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동훈아, 그만해. 이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김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김동훈은 주변 의료진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병원의 수준입니까? 환자의 외모와 옷차림만 보고 치료를 거부하는 게 의료진이 할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동훈은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은 각오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철민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치료비 안내였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요? 그럼 다른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그러시나요? 이철민 과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김동훈은 행정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원장님과 의료진 전체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환자 차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이사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홍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동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응급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특히 박재홍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VIP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김동훈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동훈아. 그냥 여기서 간단히 치료받고 집에 갈게. 어머니, 그래도 정밀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열사병이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훈은 즉시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어요. 내과 과장,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간호부장까지 모두 응급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과 과장이 물었어요. 김동훈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담당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뭐라고요? 치료를 거부했다고요? 간호부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동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간호부장은 즉시 박재홍을 쏘아보았어요. 박재홍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재홍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김동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늦게 왔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때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박재홍 씨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환자를 차별했어요. 맞아요. 돈 없어 보이는 환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박재홍은 동료들의 증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동우는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 걱정을 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부터 생각하는 게 의사의 본분 아닌가요? 이철민 과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아들을 말렸어요. 동훈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믿고 오겠어요? 김동훈의 말에 모든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김동훈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병원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도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사과했어요. 김동훈은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의 의료진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전면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훈은 박재홍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의사님, 당신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박재홍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김동훈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재홍과 이철민 과장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의 시스템 문제예요. 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사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김동훈은 응급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박재홍 의사는 즉시 해고입니다. 환자를 차별하는 의료진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어요. 박재홍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동훈은 단호했습니다. 용서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환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김동훈은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어요. 이것은 의료진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철민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주어졌어요. 과장님도 해고입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동훈의 단호한 처벌에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의료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세요. 그리고 환자 차별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네, 이사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동훈은 다른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오늘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동훈아, 이제 정말 그만해. 엄마는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아. 김동훈은 어머니의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의 명예와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에요. 김동훈은 행정실장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있었던 일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세요. 그리고 환자 차별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배포하세요. 네, 이사장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박재홍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사죄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박재홍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다, 아가야.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주렴. 하지만 박재홍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녀는 10년간의 경력을 잃고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동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일이 우리 병원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동우는 어머니를 VIP 병실로 모시고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열사병 초기 단계여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김동훈과 병원 전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김동훈이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걱정했어요. 동훈아, 너무 화내지 마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동훈아, 엄마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더라. 김동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다음 날 김동훈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병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동훈이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환자의 외모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의료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져서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환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에요. 김동훈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어요. 환자 차별 금지 규정, 정기적인 윤리 교육, 그리고 환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고당한 박재홍은 집에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10년간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다른 병원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박재홍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돈과 겉모습에만 신경 쓰다가 의료진으로서의 기본을 잊었던 거죠. 이철민 과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사죄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중앙병원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한 후에도 가끔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사장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정중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검진 받으러 왔어.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와 직원들의 대화는 이제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서울중앙병원은 환자 만족도 전국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병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차별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